네, 안녕하세요. 이정회계법의 허웅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입실거래 복식부기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예요? 세입, 세출, 거래와 관련해서 세입이 뭔지, 세출이 뭔지 각각의 프로세스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세입결산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출결산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입, 세출, 거래가 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복식부기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이 목차 3개인데 1번은 우리 전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입실 거래 3가지 유형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세출 결산은 뭐냐면요. 돈 들어온 거를 기록하고 돈 나가는 걸 기록한 겁니다. 사실 들어온 거 모두 다 기록하면 되고요. 나간 거 모두 다 기록하면 돼요. 뭐냐면은 예산도 이렇게 다 짜 있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통제 기능 측면에서 강력하다는 차원이 있어요. 왜냐면 들어온 거 다 기록하면 되고요. 그냥 나간 거 다 기록하면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통제 기능이 되게 강한데 문제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대 간의 효과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돈이 현재 세대로부터 돈이 다 들어온 거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돈이 원래 재원이 현재 세대로부터 들어온 돈도 있고요. 미래 세대로부터 돈이 들어온 돈도 있고 과거 세대로부터 들어온 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세입결산서하고 세출결산서는 세대 간의 재원의 원천이라던가 세대 간의 정책적 효과를 우리는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세대 간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앞서 가지고요. 사실은 숫자로 된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숫자로 된 정보는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숫자로 된 정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량 정보라는 것과 유량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되게 어렵죠? 저량 정보, 유량 정보. 그렇죠?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나이대가 이번에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우리 첫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수업은 여러분 나이대가 한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30대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친구도 이제 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반갑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도 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술 한잔 하면은 당장 나오는 게 안주거리가 뭐예요? 그쵸? 제 친구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뭘 제일 물어보시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보통 뭘 물어봐요? 그쵸? 외향적인 것부터 물어봅니다. 그쵸? 뭐예요? 예쁘냐? 잘생겼냐? 키는 크고 성격은 좋고 자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막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쵸?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소위 말해 뭐예요? 직업이죠. 그런데 진짜 직업이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업이 뭔지를 얘기하는 순간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대충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번다는 얘기는 그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이 얼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연봉이 1억이다. 자, 그거에서 이거 숫자로 된 정보는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간이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일한 게 일해서 받는 게 연봉이 되는 거고요. 1일서부터 30일까지 일해서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유량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간이 전제가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자, 그거 물어보면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이번엔 뭘 물어보게 되냐면 어디서 사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진짜
아니 친구의 배우자의 주소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렇지가 않겠죠. 뭐예요? 그 배우자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지, 어디서 산다는 얘기는 대충 알 거야. 뭐 서울 강남에서 사는지, 그쵸? 서울 강남 산다 그러면은 일단은 돈이 많겠죠, 그쵸? 자, 물론 서울 강남 산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대충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결혼할 때 뭐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전세자금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뭐 뭣도 사줄 수도 있고 다 얘기가 나와요. 자,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만은 얼마를 갖고 있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갚아야 될 부채, 이걸 말하는 것도 숫자로 된 정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숫자로 된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량 정보가 됩니다. 얘는 기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가 존재한 거예요? 특정 시점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된 정보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기간이 전제가 되는 정보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특정 시점의 정보가 있는 겁니다. 특정 시점의 정보를 우리는 저량 정보라고 하고요. 기간이 된 정보를 뭐라 그런 거예요? 유량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제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숫자로 된 정보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량 정보가 있고 하나는 유량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량 정보는 거래 결과로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유량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집계되는 뭐예요? 세출 비용 또는 세입 수익에 관한 재무 정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입, 세출, 이거는 유량 정보일까요? 저량 정보일까요? 뭐 제가 지금 방금 유량 정보라고 했죠. 이게 왜 유량 정보, 세입과 세출의 유량 정보인지 아세요? 예, 이미 세입에 할 때 세자나 세출의 세자,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입, 국가에서 세입이라고 그러면은 세자가 다 조세 세자인 줄 알아요. 세금 세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입의 세자나 세출 세자는요, 조세할 때 세자가 아니고요, 해 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뭐예요? 1년 동안에 들어온 돈, 세출이 1년 동안에 나간 돈이에요. 이미 뭐예요? 세입과 세출은 나 유량 정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용어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전부 다 유량 정보예요. 그러면 세입결산서에 있는 모든 정보도 유량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세출결산서에 있는 것도 다 유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 세출 결산서에서는요, 저량 정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굳이 저량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잔액,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저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량 정보도 있다 그랬죠. 자산부채 정보도 있게 됩니다. 이 자산부채 정보를 이제 우리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입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원인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계부 쓰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돈이 들어온 루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현재 재원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 용어로 수익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꼭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뭣도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뭐 태블릿 PC나 컴퓨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고시장에 팔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사용을 했었던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도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재원은 근간, 과거의 재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샀었죠. 이걸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그만 쓸래라고 해서, 근데 쓸만해요. 그럼 팔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감소가 되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빌리는 거예요. 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미래재원, 즉 미래에 갚아야 될 걸 전제로 해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부채 증가가 되면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는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 들어오는 원인 몇 가지다?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 건요, 첫 번째는 뭐다? 현재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재원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감소가 되면서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그쵸? 미래의 재원을 근간에 돈이 들어왔다. 뭐예요? 부채가 늘어나면서 돈이 들어온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나간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돈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돈을 왜 쓸까요? 당장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은 현재 효익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되는 지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꾹 참아요. 꾹 참았다가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뭐예요? 미래 효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자산을 취득한, 예금은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다 써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비싼 집에 LED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LED 텔레비전을 내가 딱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비싸게 산 만큼 오랫동안 내가 쓰려고 내가 그 자산을 사는 거죠. 뭐예요? 계속해서 미래까지 효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달에 친구들 사이에 내가 한번 크게 쌌습니다. 효익은 그때 지난달에 누렸어요. 한 달 뒤에 뭐가 날라와요? 카드 영수증이 날라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누렸던 효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채 감소예요. 즉, 돈 나갔다.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썼다. 비용이 있고요. 미래에 먹고 마시고 쓰거나 미래에도 계속 내가 어떤 효익을 누리기 위해 돈을 쓴다. 자산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누렸던 효익에 대해서 돈을 쓰는 부채가 감소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숫자로 된 정보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량 정보가 있고 하나는 저량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 몇 가지?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돈 들어오는 내가 현재 재원을 근간으로 들어왔던 수익이 있었고요. 과거 재원을 근간으로 했었던 자산이 감소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미래 재원을 근간한 거. 왜 뭐야? 빌리는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들었던 부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돈을 썼다. 몇 가지예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비용이 있고요. 미래까지 또는 미래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과거에 누렸던 효익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부채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나갔다 세 가지, 돈 들어왔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이제 회계 철학입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단식북이라고 하면요. 돈 나간 결과만 기록합니다. 우리 세입결산서가 뭐예요? 돈 들어온 결과만 기록한 거고 세출결산서는 돈 나간 결과만 기록한 거죠. 한 줄로 기록했다 그래서 단식북이라고 하는데 자, 돈 들어왔네? 결과는 하나인데요. 원인은 몇 가지였어요? 현재 재원을 근간하는 수익, 과거 재원을 근간하는 자산의 감소, 미래 재원을 근간하는 부채 증가, 즉 원인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같이 기록한다 그래서 복식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 들어오면 뭐야? 이유를 불문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항상 돈이 들어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를 왼쪽에다 먼저 씁니다.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금. 항상 그런 거예요. 뭐 좋은 거가 왼쪽이 아니고요. 어떤 돈이 들어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는 왼쪽에 쓰고요. 반대쪽에다 뭘 쓴 거예요? 우리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산 썼다는 얘기는 자산 감소가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부채를 썼다는 얘기는 부채 증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어왔다? 원인 세 가지. 자, 들어온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좋은 거니까는 들어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먼저 쓰고요. 그걸 차변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에다가 뭘 써요? 그 원인 중에 하나. 즉, 수익이냐, 자산의 감소냐, 부채의 증가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나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돈 나갔다. 원인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비용이 있고요. 미래 먹고 마시기 위한 자산이 있고요. 과거 먹고 마셨던 거와 관련된 부채 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돈 나가면 뭐예요? 나쁘죠? 그래, 뭐 붙었어요? 오른쪽에 씁니다. 돈 나간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나쁜 거면은 오른쪽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결과를 쓰는 거고 원인은 반대쪽에다 쓰겠죠. 자, 그 원인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됐죠. 현재 먹고 마시고 즐기기 돈 나간 거,
비용을 쓰는 거고요. 미래에 먹고 마셔 즐기기 위해 쓴 거 자산,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누렸던 효익에 대해서 먹고 마셔 즐기기 위한 부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죠? 돈 들어왔다 세 가지, 돈 나갔다 세 가지. 그리고 돈 들어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렇죠? 왼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다 안 했어요. 반대쪽에다가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 수익이냐, 자산의 감소냐, 부채 증가냐 쓰는 거고요. 돈 나갔다. 뭐예요? 원인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돈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오른쪽에다 먼저 쓰는 거고, 돈 나간 원인에 대해서 지금 먹고 마시기 즐기기 위한 건지, 미래에 먹고 마시기 즐기기 위한 건지, 과거에 누렸던 효익을 누렸던 거에 대해서 돈을 갚는 건지에 따라서 반대쪽에다가 그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복식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왼쪽에다가 먼저 현금 쓰고요. 반대쪽에다 수익인지 자산의 감소인지 부채 증가인지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돈 나갔다.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나쁜 거니까 오른쪽부터 먼저 현금 쓰고요. 반대쪽에다가 그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숫자로 된 정보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돈 나갔다? 세 가지. 돈 들어왔다? 세 가지. 그거 하면은 복식북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돈 들어온 거, 돈 나간 거 원인이 세 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제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예산에 집행했다. 지금 세출이죠. 이거 이제 보면은 단순히 현재, 미래, 과거뿐만 아니라 이게 좀 더 확장되면은 세대별 효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현재 내가 먹고만 즐기겠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국가가 지금 세대들한테 정책을 펼친 거, 정책을 하기 위해 돈이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현재 세대의 효과를 말하는 거고, 이게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나중에 정책사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만약에 미래 세대를 위해 돈을 썼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국가가 자산을 취득한 거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과거 세대를 위해 돈을 썼다. 과거에 있었어서 누려가지고 돈을 빌려서 썼겠죠. 그거를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하고 연결됩니다. 즉 예전에는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결과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집행됐다 이것만 알 수 있었지만 이게 우리의 복식부기로 바뀌어지면서 어느 세대한테 그 돈을 썼는지까지 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수익이냐 자산의 감소냐 부채 증가 또는 비용이냐 자세 증가냐 부채 감소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대별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 건지 현재 세대에 영향을 미친 건지 과거 세대에 영향을 미친 건지 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세출, 세입이 저희 복식부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재무제표하고 연결되는 과정까지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단식부기 했을 때는 하나씩만 연결했다가 복식부기로 뭐예요? 두 줄씩 인식하는 거죠. 자, 뭐였어요? 돈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왼쪽부터 먼저 쓰고 반대쪽에다 뭐 쓰는 거예요? 수익이냐, 자산 감소냐, 부채 증가냐 쓰는 거고 돈 나갔다. 뭐부터 써요? 오른쪽부터 쓰죠. 먼저 쓰고 비용이냐, 자산 증가냐, 부채 감소냐 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비용하고 나중에 수익하고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재정운용표로 넘어가는 거고 이 자산과 부채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마지막에 재정운용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운용표는 우리 숫자로 된 정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였다 그래서? 그렇죠. 유량 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재정선택표는 뭐와 관련돼요? 저량 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돈 나갔다 세 가지, 돈 들어왔다 세 가지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회계를 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세 가지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지금서부터 우리 세입세출 과목과 재무계정 과목의 연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세출 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은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매핑표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재무 계정 과목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핑 얼렁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다음에 있는 디브레인 한번 구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디브레인 한번 써보신 분들 계시나요? 뭐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공무원 분이시면요, 어찌 됐던 간에 디브레인을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 디브레인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2007년 1월 1일에 처음 오픈이 됐어요. 그때 처음 오픈돼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산까지 하는 국가의 회계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디브레인 이용을 하실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막 집행을 하십니다. 자,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컴퓨터에 앉아서 파워를 킵니다. 파워를 켜고 여러분 이제 소속 같은 거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입력하실 거 아니에요. 입력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속한 부처, 여러분이 속한 사업, 부서 결정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결정되냐면은 여러분과 관련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경우에 따라서 세부 사업까지 결정이 됩니다. 왜냐? 사전에 그건 다 입력이 돼 있을 거고 여러분 소속에서 하는 업무가 다 정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돈을 집행한 걸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록할 때 보면요. 세목은 아실 거예요.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오죠. 근데 디브레인을 쓰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거기 보면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이란 말이 분명 그 디브레인에 그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 예산 편성 지침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사실 이 디브레인 처음 만들었을 때 목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는요, 예산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결산 시스템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이 디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공무원분들이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회계를 해야 되는데 원래 회계를 하려면요.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전표라는 걸 입력해야 되고 이 전표를 입력을 해야지만 회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데서는요. 보통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쉽게 해서 뽑아요. 그리고 그 뽑은 사람은 계속 회계, 기획, 재무, 자금 거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회계 시스템 쓰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보통 공무원분들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쵸? 뭐요? 회계를 잘 몰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분계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회계를 모르더라도 차변, 대변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예산을 쫙 입력을 합니다.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네모칸이 이렇게 있고요. 네모칸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거.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를 딱 누르면 쭉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있게끔. 혹시 이런 거 보셨죠? 처음에는요, 디브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해당되는 계정을 딱 누르면요,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계정과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오류가 뭐냐? 제일 많은 오류가 뭘까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거. 그게 맞는 줄 알고 첫 번째 거 찍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오류가 제일 마지막 걸 찍습니다. 왜냐? 제일 마지막에 보통 뭐가 있으니까? 기타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무거나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2007년 1월 1일 오픈할 때 이거 자동분계 하려고 딱 해봤더니 아마 오픈할 때는 그때 결산 자료까지 안 하고요. 이 회계는 조금 이제 시범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외부에다 공표는 안 하고 시범 기간 거쳐가지고 딱 재무처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엉망입니다. 왜냐?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 이게 제대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세목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산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목 세목뿐만이 아니고요. 밑에 주석이나 설명 같은 것도 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계정 과목화 시켰어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렇게 하는 매핑표입니다. 예산 과목 과정이 목 세목이 나오고요. 이 재무계정과 오른쪽에 있는 거 사이에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을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거기 있는 말들을 집어넣어서 항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까지 찍으면 뭐가 결정되도록 재무계정 과목이 결정되도록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다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다 연결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스템은 전표를 전혀 차변 대변을 모르더라도 예산 편성하고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출 잘하고 거기에 있는 주석이나 설명 있는 것까지만 잘 숙지를 해가지고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까지 입력하면요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차변 대변이 결정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자동 붕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디브레이는요 자동 붕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국민이 이용을 할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돈을 쓰거나 돈이 들어온 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나눠가지고 정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보를 만들면 국민은 좋죠. 많은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즉 여러분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요? 모르잖아요. 야,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 세 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백 개로 나눠지죠. 어떻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잘 집행만 하면요. 컴퓨터가 지가 알아 돌아가가지고 차변에 뭔지 대변에 뭔지를 꽂히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차변에 뭐가 오는지. 세입이다. 돈이 들어왔다. 뭐예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뭐야? 돈 들어온 거 좋은 거니까 결과기도 좋은 거죠. 왼쪽에 먼저 현금 써놓고 오른쪽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고요. 돈 나갔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가 나쁜 거죠. 오른쪽에다가 현금 먼저 쓰고요. 반대쪽에다 뭐 쓰는 거예요? 나갔다 원인 세 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면은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유량 정보와 저량 정보를 알게 되는 거고 유량 정보는 수익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량 정보는 자산과 부채를 얘기하는 정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뭐예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재무계정 과목의 체계인데요.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크게 이제 대분류, 중분류, 회계 과목 여기까지 공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과목, 세부 관리 과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세입세출이 복식부기로 바뀌는 거고 복식부기는 누가 한다 근데? 그렇죠? 디브레인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식부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량 정보와 저량 정보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돈 들어왔다 세 가지, 돈 나갔다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세입세출 결산이 어떻게 복식부기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나요? 기본적인 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발생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발생주의가 뭐고 결산 조정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